거리 한가운데 두 필의 잿빛 말이 끄는 신사용의 마차가 서 있고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떠들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렇게 사람이 모여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를 알아냈다. 땅바닥에는 방금 말에 밟힌 사내가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사람들을 해치고 안으로 들어가 몸을 굽혔다. 등불이 그 불행한 사나이의 얼굴을 똑똑히 비추었다. 이 사람은 내가 압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요. 그는 앞으로 나서면서 외쳤다. 이 사람은 관리입니다. 퇴직 구등관 마르멜라도프입니다. 바로 이 근처 코첼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빨리 의사를 불러주시오. 비용은 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그는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순경에게 흔들어 보였다. 그는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순경은 부상자의 신원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기의 이름과 주소를 일러주고 마치 친아버지라도 되는 듯이 인사불성의 마르멜라도프를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재빨리 그의 집으로 데려갈 것을 열심히 주장했다. 저기 저 집입니다. 저 세 번째 집. 그는 혼자서 애타게 부르짖었다. 코첼리의 집이에요. 독일 부자의... 이 사람은 틀림없이 술에 취해서 집으로 가던 길이었을 겁니다. 그는 순경의 손에 약간의 돈을 쥐어주기까지 했다. 그러면 치료를 빨리 시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부상자는 운반되었다. 도와줄 사람이 몇 사람 나타났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마르멜라도프를 집으로 안내하자 부인이 기침을 하며 뛰어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소동이에요? 어머나, 이를 어쩌나? 어디다 내려놓을까요? 피투성이가 되어 정신을 잃고 있는 마르멜라도프를 방으로 운반하자 순경 한 사람이 사방을 돌아보며 말했다. 소파에! 하고 라스콜리니코프가 외쳤다. 거리에서 마차에 치였어요. 술에 취해서. 누군가가 문간에서 이렇게 소리치자 카체리나는 새파랗게 질려 선 채로 할딱거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서로 꼭 달라붙어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마르멜라도프를 눕히자 라스콜리니코프는 카체리나 옆으로 뛰어갔다. 제발 진정하십시오. 그렇게 놀라지 마십시오. 그는 다급히 말했다. 바깥 양반은 길을 건너려다가 마차에 치이셨지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곧 정신을 차릴 겁니다. 내가 이리로 모시자고 했습니다. 난 한 번 온 적이 있지요. 알고 계시죠? 돈은 내가 내겠습니다. 드디어 소원대로 됐구려. 카체리나는 절망적으로 외쳐대며 남편에게로 몸을 던졌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사람을 보내어 의사를 불러오라고 했다. 폴리야! 하고 카체리나는 소리쳤다. 소니아한테 빨리 다녀오너라. 혹시 집에 없으면 일러두고 오너라. 아버지가 마차에 다치셨으니 돌아오는 대로 곧장 집으로 오라고. 얼른 폴리야! 자, 이 수건을 쓰고. 빨리빨리 뛰어갔다 와. 남동생이 의자 위에서 소리쳤다. 그리고 곧 아까처럼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발꿈치를 모으고 의자 위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죽을 때만이라도 조용히 숨을 거두게 해줘요. 카체리나는 구경꾼들을 향해 외쳤다. 무슨 구경거리라고 담배까지 피워물고 모여들어요? 아주 모자까지 쓰고 오지. 어머나, 정말 모자를 쓴 사람도 있어. 나가요. 죽은 사람에게나마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죠. 기침 때문에 그녀는 숨이 막혔다. 그러자 그녀의 위협은 효과가 있었다. 보아하니 모두들 카체리나를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가까운 이웃에 불행이 생겼을 때 비록 절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의뢰 느끼게 마련인 그 야릇한 마음속의 만족을 느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문간으로 물러갔다.
사실 누구나 이런 경우 가장 진지한 연민이나 동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감정이 숨어드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는 법이다. 문간에서는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느니 여기서 쓸데없이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다느니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왜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단 말이죠? 하고 카체리나는 외쳤다. 그리고 문을 열고 그들에게 호통을 쳐주려고 달려나갔으나 마침 문간에서 이 불행한 소식을 듣고 달려온 리페 베흐제르 부인과 마주쳤다. 이 여자는 아주 이해심이 없고 수다스러운 독일 여자였다. 아이고 저런 하며 그녀는 손바닥을 쳤다. 바깥 양반이 술에 취해 마차에 치셨다고요? 병원으로 보내요. 나는 이 집 주인이니까. 아말리아 루드비코브나, 좀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요. 카체리나는 고성을 높여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집주인을 대할 때는 상대가 자기 신분을 알도록 언제나 이렇게 고압적인 어조로 말했다. 죽을 때만이라도 조용하게 죽을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내일 당장 당신의 소행이 지사님께 알려질 거예요. 그 공장님을 나는 처녀 시절부터 알고 있고 우리 바깥 양반도 늘 돌봐주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주인에게 많은 친구와 보호자가 있었다는 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단지 그이가 너무 고지식하고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불행한 약점을 뼈에 사무치게 느끼고는 그분들을 멀리했을 뿐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돈도 신분도 있는 이 친절한 분이, 주인과는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정말이에요. 아말리아 루드비코브나. 그녀는 이 말을 아주 빠르게 짓거렸다. 더구나 말하면 할수록 더 빨라졌다. 그러나 기침이 그녀의 웅변을 콱 막아버렸다. 마침 이때 부상자가 의식을 회복하여 신음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녀는 그쪽으로 달려갔다. 부상자는 눈을 뜨긴 했으나 아직 아무것도 알아보질 못하는지 앞에 서 있는 라스콜리니코프를 멍청이 바라보았다. 그는 사뭇 괴로운 듯이 깊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양쪽 입가에는 피가 스며나오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는 라스콜리니코프를 알아보지 못했고 불안한 듯이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카체리나는 서글프면서도 매서운 눈초리로 남편을 보고 있었으나 그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 어쩌면 좋아. 가슴 패기가 다 망가졌군. 어머나, 이 피 좀 봐. 그녀는 절망 속에서 남편을 보고 외쳤다. 웃도리를 벗겨내야겠어요. 조금 옆으로 돌아 누워요. 움직일 수 없나요?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여봐요. 그녀는 처절하게 소리쳤다. 마르멜라도프는 아내를 알아보았다. 신부님을. 하고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카체리나는 창가로 물러서서 창틀에 이마를 대고 절망적인 소리로 부르짖었다. 아, 빌어먹을 세상. 신부님을. 빈사의 병자는 잠시가량 말이 없다가 다시 이렇게 말했다. 벌써 모시러 갔다고요. 카체리나는 버럭 고함을 질렀다. 그 고함 소리에 그는 그만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러고는 겁을 먹은 듯 서글픈 시선으로 아내를 더듬었다. 그녀는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와 머리맡에 섰다. 그는 좀 기분이 나아진 것 같았으나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이윽고 그의 눈길은 한쪽 구석에서 발작이라도 일으킨 듯 오들오들 떨면서 눈을 둥그렇게 뜬 채 가엾은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는 어린 리도치카에게 멈추어졌다. 그는 걱정스러운 듯이 그녀 쪽으로 눈짓을 했다. 그는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던 것이다. 왜 그러세요? 하고 카체리나가 말했다.
맨발이야, 맨발. 그는 흐릿한 눈으로 딸의 맨발을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가만 계세요!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카체리나가 소리쳤다. 왜 맨발인지 당신도 잘 아시잖아요. 다행이다. 의사가 왔군. 라스콜리니코프가 기쁜 듯이 외쳤다. 고지식해 보이는 나이 먹은 독일인 의사가 귀찮은 듯한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들어왔다. 병자 옆으로 가서 맥을 짚어보고 조심스레 머리를 만져본 후 카체리나의 손을 빌어 피로 끈적끈적한 셔츠 단추를 벗기고 병자의 가슴을 헤쳤다. 가슴 부위는 온통 으깨어져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오른쪽 늑골이 두세 개 부러지고 왼쪽 심장 바로 위에 누르스름한 검은 반점이 끔찍하게 퍼져 있었다. 무참한 말발굽 자국이다. 의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순경은 의사를 보고 부상자는 마차 바퀴에 끼어 30보가량이나 끌려갔었다고 말했다. 다시 정신을 차린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의사는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속삭였다. 어떻습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물었다. 이제 곧 숨을 거두게 될 겁니다. 가망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숨을 쉬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머리에도 중상을 입었으니까요. 글쎄요. 응혈을 뽑아봐도 좋을 테지만 그것도 소용없을 겁니다. 기껏해야 5분이나 10분밖에 안 갈 테니까요. 아무튼 응혈이라도 뽑아봐 주십시오. 글쎄요. 그러나 미리 말해둡니다만 그것은 전혀 소용이 없을 겁니다. 이때 또 말소리가 들리면서 문간방 사람들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리고 쟁반에 미리 준비한 성찬을 담아든 신부가 나타났는데 몸집이 작은 백발 노인이었다. 그 뒤로 순경이 따라 들어왔다. 거리에서 만나 같이 온 것 같았다. 의사는 곧 신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의미 있게 서로 눈짓을 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의사에게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어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의사는 어깨를 흠칫해 보이며 그러겠다고 했다. 모두들 뒤로 물러섰다. 참회는 아주 간단히 끝났다. 죽어가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성 싶었다. 그는 띄엄띄엄 불명확한 소리를 낼 수 있을 뿐이었다. 문간방에는 구경꾼들이 계속 몰려들었으나 문지방을 넘어서는 사람은 없었다. 바로 이때 언니를 데리러 갔던 폴렌카가 구경꾼들을 해치며 바삐 안으로 들어왔다. 너무 급하게 달렸기 때문에 헐떡거렸으나 재빨리 수건을 벗고 어머니 옆으로 다가가서 저기 와요. 가다가 만났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아당겨 자기 옆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녀는 군중 속에서 머뭇거리며 앞으로 다가왔다. 가난과 죽음과 절망이 가득 찬 이 방 안에 갑자기 색다른 모습의 그녀가 나타난 것은 참으로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 역시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나 어느 특수사회에서 자연히 이루어진 취미와 법칙에 따라 남의 눈을 끌도록 하얗게 차려입은 것으로 천박함이 여실히 드러나 보이는 의상이었다. 소냐는 문지방에서 멈춰선 채 문턱을 넘어서진 않았다. 어린애처럼 비스듬히 눌러쓴 모자 아래는 공포로 벌어진 입과 고정된 동공, 여위고 파리한 얼굴이 엿보였다. 소냐의 나이는 18이었고 여윈 몸집에 키도 작았으나 놀라울 만큼 푸른 눈에 금발머리를 가진 꽤 아름다운 외모였다. 그녀는 병자의 침상과 신부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군중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어왔는지 그녀는 시선을 떨구고 문턱을 한 발 넘어섰으나 그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참회와 성찬식이 끝났다. 카체리나는 남편 곁으로 다가갔다. 신부는 물러서서 카체리나 쪽으로 갔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주의 도움을 청하시오. 자비로우신 분이 우리한테 이런 재앙을 줍니까? 그런 말을 하시면 죄가 됩니다. 신부는 고개를 저으며 타일렀다. 그럼 이건 죄가 아닌가요? 부인, 그런 마음이 큰 죄가 됩니다. 오늘도 마차에 치지만 않았다면 곤드레만드레가 되어 돌아왔을 거예요. 저 주정뱅이는 무엇이든지 술과 바꿨어요. 우리들의 물건을 훔쳐내어 술집에 가져갔어요. 이래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나도 어지간히 용서해온 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죄가 되죠? 무섭고 격렬한 기침이 그녀의 말을 중단시켰다. 그녀는 한 손으로 괴로운 듯이 가슴을 어루만지며 다른 한 손으로 손수건에 가래를 뱉아 그것을 신부 앞에 내밀어 보였다. 손수건에는 온통 시뻘건 객혈이 토해져 있었다. 신부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마르멜라도프는 마지막 단발마에서 몸부림치며 다시 자기에게 몸을 굽힌 아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무언가 말하려고 열심히 혀끝을 움직이면서 불명확한 소리를 내고 있을 때 갑자기 카체리나는 남편이 용서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내 명령하듯이 소리를 질렀다. 잠자코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좋아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이때 허공에 뜬 병자의 눈길이 문간에 머무르면서 소냐를 발견했다. 저건 누구야? 저건 누구야? 그는 거의 초인적인 힘으로 팔꿈치를 세우고 소리쳤다. 소냐, 내 딸아, 용서했다오. 그는 이렇게 외치며 팔을 내밀려 했으나 그만 중심을 잃고 소파에서 마룻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사람들이 달려와 다시 소파에 누웠으나 그때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소냐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아버지를 끌어안는 순간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그는 딸의 팔에 안겨 숨을 거둔 것이다. 기어이 소원을 성취했구나. 카체리나는 운명한 남편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장례를 치른 다음 내일부터 저것들 저 애들을 어떻게 해서 목욕 기르냐 말이야. 카체리나 이바노브나 하고 라스콜리니코프는 말하기 시작했다. 바로 지난주에 돌아가신 주인께서 나에게 자신의 입장과 집안 사정에 관해서 들려주셨습니다. 맹세합니다만 주인께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감격 어린 존경심으로 얘기하셨습니다. 특히 자신의 그 불행한 약점을 지니고 계시면서도 당신을 무한히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 그날 밤부터 나는 그분의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체리나 이바노브나, 실례지만 지금 내게 고인의 친구로서 의무를 다하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여기 아마 20루블가량 있을 겁니다. 혹시 이거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럼 아니 또 찾아뵙겠습니다. 꼭 오겠어요. 내일이라도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 그는 재빨리 방을 나와 사람들을 헤치면서 급히 계단 쪽으로 나갔다. 그러나 군중 속에서 경찰서장인 니코침 포미치와 딱 마주쳤다. 그는 이 불행을 알고 친히 뒤처리를 강구하려고 왔던 것이다. 니코침 포미치는 곧 그를 알아보았다. 아, 당신이군요. 그는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말을 건넸다. 죽었습니다.
하고 라스콜리니코프는 대답했다. 의사도 오고 신부도 와서 만사가 다 절차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제발 그 불행한 부인을 귀찮게 하진 마십시오. 그렇잖아도 환자니까요. 될 수 있는 한 기운을 내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당신은 친절한 분이라는 걸 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면서 엷은 웃음을 머금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런데 당신 옷은 비투성이가 되었군. 불빛으로 라스콜리니코프의 조끼에 묻은 핏자국을 발견한 니코친 포미치는 이렇게 말했다. 예, 묻었어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표정을 지으며 라스콜리니코프는 말했다. 그리고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갑자기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누가 그를 쫓아오고 있었는데 폴렌카였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여위였으나 귀엽게 생긴 소녀를 보았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사시죠? 그녀는 급하게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두 손을 얹고 말했다. 누가 너를 보냈니? 소녀 언니가요. 소녀는 한층 더 기쁜 듯이 생글거리며 이렇게 대답했다.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소녀 언니가 보냈을 거라고. 어머니도 가라고 하셨어요. 소녀 언니가 갔다 오라고 하니까 어머니도 옆에 와서 얼른 뛰어갔다 온 폴렌카라고 하셨어요. 넌 소녀 언니가 좋으냐? 그럼요.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거려. 하고 힘을 주어 말했다. 그리고 폴렌카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숙이며 조용히 흐느꼈다. 아빠가 가엾어요. 폴렌카는 두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다. 요즘은 자꾸 불행한 일만 계속돼요. 그녀는 어른스럽게 말을 하곤 정색을 했다. 아빠는 너를 귀여워해 주셨니? 아빠는 리도치카를 제일 귀여워하셨어요. 소녀는 잠옷 심각한 얼굴을 하고 아주 어른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 애는 가장 어린애니까요. 게다가 늘 앓기 때문에 특히 귀여움을 받았어요. 그 애한테는 선물도 사다 주셨어요. 또 우리는 아버지한테서 책 읽는 법을 배웠어요. 나는 문법과 성서를 배웠지요. 어머니는 잠자코 계셨지만 속으로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고 그것은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도 나한테 프랑스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도 이젠 교육을 받을 나이거든요. 너 기도할 줄 아니? 그러면요, 알고 말고요. 벌써부터 저도 어른들처럼 혼자 입속으로 기도를 드리는걸요. 폴라와 리도치카는 어머니와 같이 소리를 내서 기도를 올리지만요. 나는 처음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주여, 소녀 언니를 용서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소서. 그리고 또 하나. 주여, 우리들의 의붓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소서. 하지요. 그것은요. 저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지금은 제2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전의 아버지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를 드려요. 볼렌카, 내 이름은 로지온이다. 언제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련. 주님의 종인 로지온을. 이렇게만도 좋으니까. 그럴게요. 이제부터 평생을 당신을 위해 기도드리겠어요. 하고 그녀는 열심히 말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녀에게 자기 이름과 주소를 가르쳐주고 내일 다시 들르겠다고 약속하고 거리로 나왔다. 이미 10시가 지나 있었다. 그는 힘들이지 않고 라주미힌의 집을 찾았다. 포진코프의 집에서는 벌써 새로 새든 사람을 알고 있어서 문지기가 곧 방을 가르쳐 주었다.
층계 중간쯤에서부터 큰 모임이나 있는 것 같은 떠들썩한 소리와 활기띤 이야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계단 쪽으로 향한 문은 활짝 열려져 있고 떠드는 소리와 토론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라줌히인의 방은 큰 편이었고 모인 사람은 10명 쯤 되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문간에서 멈춰 섰다. 그는 분주히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라주미힌을 불러달라고 했다. 라주미힌은 반색을 하며 달려나왔다. 그가 전에 없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온 용건은 자네가 내기에 이겼다는 것과 실제에 있어선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인지 모른다는 것을 한마디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야. 난 들어가지 않을 걸세. 몹시 피곤해서 금방 쓰러질 것만 같으니까. 내일 우리 집에 와주게. 이만 실례하겠네. 그럼 내가 자네 집까지 바래다 주지. 자네 입으로 그토록 기력이 없다고 말하니. 손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방금 이쪽으로 힐끈거린 저 고수머리 사나이는 누구지? 내가 알 게 뭐야. 아마 백부님이 아는 사람인 모양이지. 아니면 불청객인지도 모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백부님께 부탁하고 오겠네. 백부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자네에게 지금 소개해 줄 수 없는 게 유감이군. 아무튼 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어. 마침 잘 왔어. 나도 바람을 좀 쐬야 하네. 잠시만 더 있었더라면 나는 그들과 격투를 하고 말았을 걸세. 순 거짓말쟁이들이야. 잠깐만 기다리게 조시모프를 데리고 오겠네. 조시모프는 뭔가를 기어이 탐색해내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라스콜니코프를 대했다. 곧 자리에 누워 쉬어야 합니다. 그는 환자를 될 수 있는 대로 세밀히 살펴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약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먹었어? 아까 지어놓았어요. 가루약 1봉지입니다. 2봉지라도 상관없어요. 하고 라스콜리니코프는 대답했다. 가루약은 그 자리에서 털어먹었다. 자네가 바래다 준다니 마침 잘 됐군. 하고 조시모프는 라주미힌에게 말했다. 내일도 괜찮을는지 봐야 알겠지만 오늘은 퍽 경과가 좋은 편입니다. 아까보다도 훨씬 나아지신 것 같습니다. 거리로 나오자 라스콜리니코프가 말했다. 자묘토프는 자네한테 나와 얘기한 걸 말하던가? 얘기했어. 하긴 얘기해줘서 다행이었다고. 이제 나는 모든 걸 파악하게 됐네. 자묘토프 역시 마찬가지야. 한마디로 말해서 로지야, 요컨대 나는 지금 약간 취했지만 그런 의심은 알겠나? 사실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단 말이네. 알겠나? 특히 그 페인트 질장이가 붙잡힌 뒤로는 모든 망상이 일시에 무너지고 말았다네. 나는 그때 자묘토프를 조금 때려주었다네. 루이자네 집에서 말이야. 그러나 오늘은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 제일 나쁜 것은 부서장 일리아 페트로비치야. 그 자는 자네가 그때 경찰서 사무실에서 졸도한 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했었거든. 라스콜리니코프는 귀를 바싹 곤두세우고 듣고 있었다. 그때도 숨이 가쁜 데다 페인트 냄새까지 나서 그렇게 됐던 거야. 하고 라스콜리니코프는 말했다. 페인트 냄새 탓만은 아니야. 열이 1달 동안이나 서서히 계속된 것이라고 조시모프가 증언했어. 하여튼 오늘 수정궁에서의 일은 그자에게 좋은 교훈이었지. 자네 처음에 그자를 놀라 자빠지게 만들었다면서. 그리고 그자의 무의미한 망상을 거의 믿게끔 해놓고 갑자기 혀를 쏙 내밀고 잘 됐나? 했다니 참으로 완벽해. 자묘토프는 아주 기가 죽어 면목이 없어진 거야. 그런데 조시모프는 왜 멀쩡한 나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지? 그자는 정신병에 열중하고 있다네. 아주 잠시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여보게 라주민, 자네한테 얘기하겠는데
나는 방금 죽음을 지켜보다 왔네. 어느 불행한 관리가 죽었어. 나는 거기서 있는 돈을 죄다 털어주고 말았네. 여보게, 왜 그러나? 왜 그래? 라주미인이 불안한 듯이 물었다. 현기증이 나는군. 그러나 자꾸만 슬퍼지는 게 문제란 말이야. 슬퍼. 한없이 슬퍼. 여자처럼. 아니, 저게 뭔가? 저길 좀 보게. 뭘 말인가? 저기 안 보이나? 내 방에 불이 켜져 있지 않나?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어. 그들은 이미 주인 방의 문간인 마지막 계단 앞에 서 있었다. 과연 라스콜리니코프의 방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아래서도 보였다. 정말 그렇군. 나스타샤인지도 모르지. 라주미히는 말했다. 아니, 이런 시각에 그녀는 내 방에 온 적이 없어. 이미 잠들어 있을 텐데. 그러나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럼 잘 가게. 뭐라고? 나는 자네를 바래다 주러 왔단 말이야. 함께 들어가세. 함께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난 여기서 자네와 악수하고 헤어지고 싶다네. 자, 악수하세. 대체 왜 그러나, 로자. 아무것도 아닐세. 그럼 가세. 자네가 목격자가 되는 것도 나쁘진 않겠군. 라스콜리니코프가 문을 획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못 박힌 듯이 자리에 우뚝 서고 말았다. 방 안에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들은 벌써 1시간 반이나 그렇게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왜 그는 이 두 사람을 전혀 생각지 못했을까? 그는 오늘도 이미 이곳을 향해 떠났다는 기별을 재차 받지 않았던가? 1시간 반 동안 두 사람은 나스타샤에게 여러 가지를 캐물었다. 그래서 나스타샤는 여태껏 두 사람 앞에 서서 모든 것을 숨김없이 깡그리 들려줬던 것이다. 두 사람은 라스콜리니코프를 보고 기쁨과 감격에 넘쳐 그에게 몸을 던졌다.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그를 꼭 껴안고 키스를 하며 울고 웃었다. 그는 한 걸음 내딛는가 했더니 다음 순간 허우적거리면서 정신을 잃고 마룻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문턱에 서 있던 라주미인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 힘센 팔로 병자를 안아 소파 위에 눕혔다.